안녕하세요. 나이는 비밀로 하고 이름도 가명으로 해서 사연을 써보려고 합니다. 철석같이 믿었던 아들에게 속아 인생이 처절하게 망가졌던 이야기인데 마지막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부모님이 사업을 경영하고 계셔서 저의 유년 시절은 꽤나 부유했습니다. 공주 옷도 실컷 입어보며 성장했고 악기 다루는 걸 좋아해서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까지 배우며 멋진 음악을 하며 사는 것이 꿈이었죠. 부모님의 회사는 절친한 분과 동업으로 이루어졌어요. 아빠의 30년 지기인 친구와 함께 회사를 설립했답니다. 마음 맞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즐겁게 일했으니 회사의 규모는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동업자 아저씨의 아들이 저와 동갑내기라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습니다. 저에겐 동성 친구들보다 그 친구가 더 편안했고 기분이 좋으면 기쁨을 반으로 나눴고 슬픔이 있어도 절반으로 나누는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저와 그 친구는 같은 대학에 들어갔고 훗날 부모님들의 사업을 물려받아 같이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바로 부모님 밑으로 가지 않고 각자 다른 직장에 가서 많은 걸 배우고 겪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회사 생활은 많이 버거웠습니다. 지금이야 남녀 차별이 거의 없다지만 제가 취직했을 때만 해도 커피 타오는 심부름은 제가 다 한 것 같아요. 여자가 타주는 커피가 맛있다는 말을 지겹도록 들었죠. 업무도 거의 잡일만 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 자주 하소연하고 했답니다. 그러다 저희 둘은 우정에서 사랑으로 발전하고 말았어요. 어릴 적부터 절친한 친구로 지냈는데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둘 다 마음이 있는데 고백을 하지 못하고 질질 끌다가 30쯤에 그 친구가 저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절친이었고 저희 둘의 사랑을 전해 듣고 매우 좋아하셨어요. 부모님들은 진작부터 저희 둘이 결혼하길 바랬다고 하셨답니다. 상견례 같은 건 하지 않고 부모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하셨죠. 결혼은 2년 안에 하기로 하고 각자의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이 멀리까지 출장을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육중추돌의 사고를 당하셨어요. 부모님 차가 중간에 끼어 있었고 종이장처럼 차가 찌그러지고 접혀버렸죠. 두 분은 사고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픈 데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저를 대신해 장례식을 예비 시부모님과 그이가 준비해 주셨고 조문객들 하나하나 부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 부모님은 외롭지 않게 떠나셨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시고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집안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미음이나 물만 마시며 지냈죠.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고 너무 많이 울어서 눈이 떠지지 않았답니다. 언제 해가 뜨고 지는지 알지 못하면서 시간을 버리고 있었죠. 그때 예비 남편이 저를 찾아와 위로해주고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많이 노력을 해줬어요. 그이가 결혼을 나중으로 미루는 것보다 빨리 해서 빈자리를 채워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예비 남편의 말에 부정하지 못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예비 시부모님을 찾아갔는데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하셨답니다. 예빈아, 너희 아빠랑 같이 운영하던 회사가 망했다.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는데 네 아빠가 돌아가시고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부도 처리를 했어. 네 부모님이 너에게 물려줄 개인 재산은 없었고 회사에 묶여 있었다.
그래서 네가 받을 유산이 없구나. 회사가 어려웠나요? 그런 말은 못 들었는데. 아무튼 아버님 말씀이 맞겠죠. 그럼 저는 가진 거 하나 없는 고아네요. 고아라니? 너한테는 우리가 있잖아. 그리고 넌 다 큰 어른이다. 아버님, 어머님, 그럼 저 선재랑 결혼해도 돼요? 그럼 당연히 결혼해야지. 우린 너 아닌 며느리를 상상해 본 적도 없다. 감사해요. 부모님을 여의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받아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네 부모가 돼줄 테니 가슴속의 상처를 자꾸 꺼내서 슬퍼하지 말거라. 결혼은 너희들이 준비가 되면 바로 하렴. 그리고 신혼집은 당분간 우리와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예빈이 네가 부모를 여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외롭고 슬프지 않게 우리가 부모 노릇을 할 기회를 주면 좋겠구나. 시부모님은 친정 부모님의 절친답게 저에게 기운과 힘을 주시려고 같이 살자고 하셨어요. 저 역시 남편과 둘이 사는 것보다 시댁에서 사는 게 훨씬 더 심리적으로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회사를 나가지 않아 퇴직 처리가 돼서 전업주부로 지내기로 했어요.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일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남편 내조하면서 살림을 배울 생각이었죠. 실제로 시어머니가 많은 살림을 가르쳐 주셔서 시댁에서 살림을 거의 다 담당하며 지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시아버지가 혼자 차린 회사에 들어가 함께 일했어요. 이 사업에 능력이 있고 투자자들을 다시 모은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랑 사업을 했을 때보다 더 큰 규모의 사업장을 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시부모님이 부모님의 자리를 다 채워주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우울한 마음이 회복됐고 남편과의 결혼 생활도 행복했기 때문에 더는 힘든 마음을 가지지도 않았고 다시 슬픔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가 한번 바뀌자 시부모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저를 딸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녀처럼 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넌 집에서 놀고 먹기만 하니? 무슨 살이 그렇게 찐 거야? 어머님, 제가 집 밖을 잘 안 나가서 그런 것 같아요. 밖에 안 나가면 집안일을 좀 제대로 하든가. 먹기만 하고 빈둥대니까 그 모양인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까지 너의 우울함을 봐줘야만 하는 거냐? 까놓고 말해서 네 부모가 그렇게 떠나고 쥐뿔도 없는 너를 받아준 우리다. 그럼 고마워서라도 살림이라도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머님. 할 건 다 한다고요. 심히 웃기는 소리 하네. 네가 청소하는 거 다 마음에 안 든다. 어지간하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넌 할 줄 아는 게 없어도 너무 없어. 1년이나 됐으면 척척 해내야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시켜야지만 몸을 움직이는 꼴이 얼마나 나태하고 무식하게 보이는 줄 아니?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인가 봐요. 너그럽게 봐주시고 앞으로 잘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말리셨어요. 당신은 왜 세기를 달달 볶고 그러나? 내 절친의 딸이자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한테 그러고 싶어? 그리고 살이 오른 건 내가 보기엔 임신해서 그런 것 같은데. 세아가, 너 요즘 많이 먹는 것 같더라. 혹시 내가 생각하는 임신이 맞는 게냐? 결혼한 지 1년이나 됐고 슬슬 애기 가질 때가 됐잖아. 내 말이 맞지? 아니요, 아버님. 임신은 아닌 것 같아요. 살이 찐 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먹을 거로 풀어서 그런 거예요. 병원에 가보긴 한 거야? 한번 가서 검사라도 받아봐라. 네? 알겠어요. 내일 병원에 가볼게요.
시아버지가 은근히 손주를 기다리고 있으셔서 가끔 소식이 없냐고 물으셨는데 제가 살이 오른 걸 보고 거의 임신을 확신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병원에 갔는데 임신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선천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고 하셨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몸에 문제가 있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이도 가질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시댁에 가서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아버님, 죄송한데 임신이 아니라네요. 면목 없습니다. 임신이 아니래? 아이, 뭐 살이 쪄서 당연히 임신인 줄 알았는데 그냥 살이었구나. 그럼 다음을 기대해야겠구나. 너나 내 아들이나 나이가 있으니 조금 서두르는 게 좋겠구나. 아버님,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임신이 불가능한 몸이라고 해요. 선천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네요. 뭐? 너 그게 사실이냐? 나한테 손주를 안겨줄 일이 없다는 거야? 나 이거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기가 막히고 황당하네. 시아버지는 크게 실망하셔서 천장을 보고 혀를 연신 차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눈을 매섭게 뜨고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넌 마음에 안 든다 했더니 여자라면 다 낳는 애까지 못 낳는다는 거냐? 몸뚱아리 하나만 들어와서 살면 건강하기라도 해야지.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리야? 아버님, 어머님, 죄송해요. 근데 선천적으로 몸이 그렇게 타고났대요. 건강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답니다. 그럼 결혼 전에 미리 검사를 받았으면 됐잖아. 이렇게 불임인 걸 알았으면 널 받아주지 않았을 거라고. 어머님, 아이 낳는 게 그렇게 중요했나요? 저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 하셨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해서 받아주신 거 아니었어요? 비록 임신을 못해서 면목 없고 죄송하지만 이것 때문에 절 받아주지 않았을 거란 말씀은 좀 서운합니다.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오늘 우리 오장육부를 뒤집으려고 환장했나. 야,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방에 들어가든 밖에 나가든지 해라. 아이, 짜증나. 애도 못 낳는 불량품을 며느리로 받은 내 잘못이지.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임신을 못해서 욕먹는 며느리가 많다는 건 알았지만 저와 오랜 인연이 있었던 시댁이 이렇게 막말하고 비난하니 마음이 몹시 안 좋았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저를 개돼지 보듯이 보며 혀를 찼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까면 깔수록 불량이냐? 도대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어. 밤일도 더럽게 못하는 걸 억지로 리드해서 노력까지 했는데 불임? 참나. 밑 빠진 독에 물만 부어댔구만. 게다가 살림도 엉터리로 해서 엄마 눈밖에 나고 아버지마저도 당신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고? 내가 살림을 못한 게 뭐가 있는데? 맨날 6시에 일어나서 아침상 차리고 식구들 출근하면 허리가 끊어지도록 집안 청소했어. 가사 도우미 이상으로 열심히 해냈다고. 1년 동안 쉬지도 못하고 헌신했단 말이야. 아이, 그러셨어요? 근데 헌신한 여자가 살은 왜 그렇게 찌셨어요? 아무튼 임신도 못한다는 걸 들으니까 역대급으로 짜증난다.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여보, 내가 안쓰럽지도 않아? 내 입장에서 생각이라는 걸 해봤어? 부모님 여의고 눈칫밥 먹어가며 시집살이 하는데 임신까지 못한다는 걸 알고 얼마나 속이 상한 줄 알아? 눈칫밥을 먹었다고? 내가 보기엔 당신 밥만 잘 먹던데. 그리고 언제까지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할 건데? 당신이 애야? 나이를 먹었으면 그만큼 성장을 해야지. 언제까지 네 부모 얘기할 거야? 뭐? 당신 말 다 했어?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운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우, 지겹다.
그 레파토리는 이제 그만 좀 해라. 불량품 아줌마, 가서 좀 씻기나 해라. 그 지저분한 얼굴 볼 때마다 눈 버리는 것 같다. 결혼한 지 1년 만에 시댁 식구들의 태도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막말하고 무시를 당하니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불량품 몸뚱아리라고 욕을 하셨고 시아버지는 아예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셨습니다. 아버님 다녀오셨어요? 아버님? 저기 아버님, 제 말소리가 안 들리세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네 년이 꼴 보기 싫은 시아버지한테 왜 자꾸 말을 걸어? 넌 부모한테 어떻게 배우면서 자랐길래 이 정도 눈치가 없냐? 네가 불임이라 화가 난 상태니까 당분간 내 남편한테 말 걸지 마! 아,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셨군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이고, 속 터져. 저런 것도 며느리라고. 싹 다 물러버리면 속이 시원하겠네. 저는 죄인이 되어 고개를 숙이고 지냈습니다. 시부모님과 사이가 좋을 리 없었고 남편과도 대화를 거의 못했어요. 제가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제 말을 무시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곤 해서 단 1분도 대화를 나누지 못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절친한 동성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제 남편에 관한 일이라고 불러내서 나가봤습니다. 선혜야, 오랜만이다. 너 더 예뻐졌네? 예빈아,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다크서클도 심하고 얼굴도 많이 거칠어진 것 같네. 예빈아, 내가 오늘 널 찾아온 이유는 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 같더라. 뭐? 바람? 에이, 설마. 내 남편이 요즘 냉랭하긴 해도 그런 짓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야. 예빈아, 알 사람은 다 알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동창 몇몇이 다 직접 봤다고. 여자가 뭐 하는 사람인진 누구인진 모르지만 확실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어. 할 말 다 했니? 어? 예빈아, 내가 이런 말 전해서 화가 난 거야? 난 네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화 안 났어. 그냥 머리가 복잡해진 것뿐이야. 무슨 말인지 다 알았으니까 그만 가보는 게 좋겠다. 친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는 인상을 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바람 피워? 어? 알고 있었냐? 곰탱이인 줄 알았더니 그 정도 눈치는 있나 봐. 당신 진짜 뻔뻔하구나. 바람난 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말하네? 당신은 내가 뭐로 보여? 가진 거 없이 시집살이 한다고 개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당당하게 바람 피운다고 말을 하냐? 진짜 나쁜 놈이네. 이게 어디서 큰 소리야? 야, 네가 임신 못하는 불량품인 거 잊었어? 우리 부모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손주를 봐야 한다고. 네가 가진 건 없어도 애만 낳으면 데리고 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새 애인 하나 만나고 있어. 임신 검사까지 하고 만나는 거야. 뭐라고? 그럼 바람 피우는 게 전부가 아니라 날 버리고 그년이랑 재혼까지 하겠다는 거니? 다 알아들었으면서 왜 자꾸 되물어? 거실로 나가 있어. 부모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야. 아버님, 어머님이? 뭐야? 지금 나를 쫓아내려고 가족들이 단합하는 거니? 글쎄 나가 보라고. 난 옷 좀 갈아입고 나갈 테니까 먼저 나가 있어. 너무 황당해서 거실로 나가봤더니 시부모님 말고 변호사가 와 있더라고요.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게 된 날 이혼하려고 모든 준비를 했나 보더라고요. 예, 너 빨리 와서 앉아라.
네가 아무것도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1년 넘게 살았는데 혼인신고 안 한 거 알지? 아무리 사실혼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남남이니까 네가 여기서 1년 동안 가사도우미로 일한 만큼의 위자료는 줄게. 그 이상 바라지 않는 게 좋을 거다.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대응해도 상관은 없다만 여기 있는 변호사님은 판사 출신이고 이 바닥에서 쳐본 적이 없는 분이야. 변호사님이랑 상의해서 위자료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이거 받고 나가라. 어머님, 절 이렇게 버리시겠다고요? 임신 못하는 게 그렇게 문제가 컸나요? 야, 그건 말고도 널 걷어준 것 자체가 문제였어. 불쌍해서 받아줬더니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고 생긴 것도 갈수록 못생겨지는 게 꼴도 보기 싫다고. 아, 우울한 네 면상 보면 답답해서 빨리 치워버리고 싶어. 그러셨군요. 아버님은요? 저희 아버지랑 많이 친하셨는데 저를 이렇게 버리셔도 후회 안 하시겠어요? 난 너한테 할 말 없다. 그리고 네 아버지 이야기는 그만 좀 해라. 내가 그놈 때문에 회사도 망하고 너까지 거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피해만 엄청 받았단 말이야. 몇 푼 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라. 다시는 우리 가문과 엮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두 분이 절 이렇게 미워하신 제가 뭘 더 어쩌겠어요. 남편도 바람난 마당에 어떻게 이혼을 안 하겠습니까? 다만 이런 식으로 가사도우미 월급으로 쳐서 위자료 받고 나가진 않을 겁니다. 정당하게 소송해서 바람난 두 분의 아들 응징할 겁니다. 내 친구 딸이어서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만.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법정에서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해야지. 근데 소송 가서 네가 지면 한 푼도 못 받을 줄 알아. 제가 시집살이 하면서 당한 수모, 남편의 외도까지 다 정리해서 맞서 싸울 겁니다. 그럼 저는 그만 짐 싸서 나가볼게요. 시부모님은 변호사와 같이 피식 웃으며 가소롭다는 듯이 쳐다보더군요. 남편 역시 그냥 위자료 줄 때 받고 꺼지라고 했는데 제가 무시해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싸워서 이길 것이라 확신하면서 시댁에서 나왔답니다. 홀로 원룸을 구해 지내면서 변호사들을 찾아갔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집살이를 한 것에 대해 늘어났고 남편이 바람난 것까지 모두 알렸죠. 변호사들은 바람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을 고용해서 남편 뒤를 쫓았습니다. 겨우 사진 몇 장 받았는데 골목이나 인도를 나란히 걸어가는 사진밖에 없었어요. 그것으로나마 증거가 되면 좋을 텐데 인정이 어렵다고 했어요. 현장을 잡아야 한다는데 철두철미하게 바람을 피우고 있는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족한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 가게 됐는데 시댁에서는 저를 밥만 처먹고 게으른 며느리로 만들었더군요. 또 저에게 들어간 돈이 얼마가 되고 시집 오면서 해온 것도 하나 없다고 말했죠. 나태한 데다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자 판사님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냐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우울증으로 6개월간 병원을 다녔다고 대답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시집살이에 최선을 다했다고 했어요. 또한 남편의 외도가 확실한데 증거를 잡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그 말이 불리하게 적용되어 제가 의부증이 있는 여자로 낙인 찍혔답니다. 또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된다며 남편의 변호사가 주장을 펼치자 판사님은 최소한의 위자료를 받고 헤어지라고 선고했습니다. 결국 처음 제시했던 위자료보다 적은 돈을 받고 시댁과의 연을 끊게 됐어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속이 쓰려도 잊어버리고 홀로서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직장을 구하려고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게 됐는데 다 떨어졌어요.
면접관들이 말은 안 했지만 아무래도 외모가 탐탁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부모님을 여의고 얼굴 표정이 많이 우울해진 데다 살까지 쪘으니 보기 좋진 않았을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이 제 문제라고 판단하고 회사 취직을 미루기로 하고 알바라도 구하려고 여러 곳에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비정규직 청소부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대학교 안에서 청소하는 일이었는데 최저시급 이상으로 준다고 해서 바로 일하기 시작했답니다. 건물 안 복도와 계단, 강의실과 넓은 강당, 곳곳에 화장실까지 구역을 배정받아서 매일 청소했어요. 몸을 써가면서 일하니 잡생각이 들지 않아 아주 좋았습니다. 직업에 귀천도 없고 지금 하는 일이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것과 몸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 오랫동안 일하기로 마음먹었죠. 청소하는 구역을 바꿔가면서 했는데 복도 청소를 하던 중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분명히 어디선가 봤는데 이름이 기억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누군지 떠올랐습니다. 당신, 내 남편이랑 바람난 그 여자지? 사진으로 봤지만 확실히 알아보겠네. 누구세요? 아, 선재 씨가 데리고 살았다는 그 여자구나. 나도 사진으론 봤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아줌마 여기서 청소부로 일해요? 근데 왜 하필 내가 일하는 대학에서 이러고 있는 거지? 설마 일부러 여기로 취직한 거예요? 아니요. 그냥 공고 보고 지원해서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런가? 아무튼 나랑 상관없으니 하던 청소 마저 하세요. 난 강의가 있어서 이만. 이봐요. 나한테 할 말 없어요? 깨끗이 청소하세요. 됐죠? 이 여자 참 뻔뻔하네. 남의 남편이랑 바람났으면 최소한 사과는 해야지. 내가 당신 때문에 이혼한 거 몰라요? 사과? 아줌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혼인신고도 안 됐는데 무슨 바람이야. 듣자 하니 아줌마가 불쌍해서 1년 데리고 살아준 거라던데. 아줌마 몰골이랑 몸매 보니 왜 버려졌는지 이해가 되네. 아줌마, 청소부 잘리기 싫으면 앞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마. 내 말 한마디면 당신은 바로 잘린다고. 알아들어? 그래 이년아, 자르고 싶으면 잘라봐. 그 전에 네 년이 돼질 테니까. 간다 이년아. 상간녀의 뻔뻔한 태도에 화가 난 저는 그년에게 달려들었는데 복도에 뿌려진 세제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 아줌마 코미디하네.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재밌어. 아줌마, 자빠진 김에 온몸으로 바닥 닦아놔. 무릎과 손바닥을 심하게 다친 저는 일어나지 못하고 멀어져가는 상간녀를 바라만 봤습니다. 여하튼 상간녀의 정체를 알게 되니 다시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두 년놈을 혼내주고 시댁에도 그 어떤 복수라도 해줄 생각이었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겠지만 제가 당한 수모만큼 꼭 돌려줘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먼저 대학교 신문고에 글을 올렸습니다. 전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 피운 것과 제가 버려진 이야기를 썼죠. 그런데 글이 올라간 지 3분 만에 싹 사라져버렸답니다. 다시 작성해서 올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는 청소부 아주머니들께 부탁을 했어요. 제 사정을 말하고 다 같이 신문고에 글을 쓰자고요. 하지만 아무도 제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색씨 사정은 딱한데 우리가 괜히 나섰다가 일자리 잘리면 어떡할 건데. 자네가 여기 있는 아줌마들 생계를 책임질 수 있어? 아니, 잘못한 사람을 혼내주는 건데 왜 일을 잘리겠어요? 색씨가 잘 모르나 본데 여기 교수들 눈밖에 나면 바로 잘려.
색시 오기 전에도 인사성이 별로인 여자가 이틀 만에 잘렸다니까. 들어보니 교수들에게 인사를 제대로 안 해도 잘리고 교수가 복도를 걷다가 미끄러워 넘어지기라도 하면 잘리는 데다가 내용 증명서까지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그 대학교 교수들이 권력을 쓰고 있답니다. 결국 혼자서 매일 글을 올려봤지만 순식간에 삭제가 됐어요. 그러다 결국 청소부 일에서 잘리게 됐어요. 담당자가 와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신문고에 미친 글을 싸지르면 어쩌냐면서 쌍욕을 하더군요. 당장 청소도구 반납하고 꺼지라고 했습니다. 제가 뭘 해도 안 되고 이길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한숨을 내쉬고 청소하다 말고 도구를 끌고 복도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과 상간녀가 나란히 걸어오더군요. 당신 오랜만이네. 신문고에 글 싸질렀다면서? 겨우 취직한 일자리를 날려먹냐? 멍청하긴. 아줌마, 우리 얘기를 자꾸 왜 써서 올린 거예요? 복수라도 하시려고? 아줌마, 나 교수예요. 교양 있고 품위가 있는 데다 권력도 가진 대학교 교수님이라고요. 이런 나를 글 몇 줄로 나락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혼을 내주려고요. 다른 방법? 또 어디에다 글 써서 올리려고? 아니면 학교에다 대자보라도 써서 붙이려고? 아니, 내가 해줄 건 바로 이거다! 저는 걸레반 양동이를 들어 두 년놈에게 구정물을 뿌려줬습니다. 아! 이게 뭐야? 저 무식한 년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 미쳤어? 그래, 나 미쳤다. 그리고 잃을 거 하나 없어서 이런 건 100번이고 더 할 수 있어. 이 더러운 것들아! 그 순간 청소 담당자가 와서 굽실거리며 두 년놈에게 사과했고 제 팔을 잡고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도 교수라는 년이 소문나는 게 무서웠는지 저를 신고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복수가 그것밖에 없어서 안타까웠고 그 대학교에서 더는 일할 수 없어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원룸을 빼고 지방으로 떠날 생각이었어요. 다 잊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다시 예전처럼 큰 회사에 들어갈 마음이었죠. 원룸에서 뺄 짐은 옷가지가 전부여서 가방 2개를 채워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떠올랐고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찬 시부모와 남편도 떠올랐는데 다 잊고 새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KTX를 타러 가려고 택시를 불렀는데 웬 승용차가 제 앞에 서더군요. 이예빈 씨 맞으시죠? 절 아세요? 아가씨 접니다. 돌아가신 이용정 씨의 후원으로 공부했던 박태식이요. 후원이요? 아, 부모님이 후원을 많이 하셔서 누가 누군지 잘 기억 못해요. 근데 어떻게 알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절 기억 못하시는군요. 몇 번 뵀었는데. 하긴 제가 예빈 씨보다 7살이나 어렸으니 기억 못할 만도 하죠. 기억 못해서 미안해요. 근데 무슨 일로...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네, 그 지방으로 가려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떠나는 길입니다. 예빈 씨, 지금 떠나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말이 많습니다. 어서 제 차에 타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단 저 믿고 타세요. 제가 예빈 씨의 인생을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진 모르겠지만 저희 아빠한테 후원받은 사람이기에 떠나는 걸 잠시 미루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큰 건물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그 남자의 정체를 알게 됐죠. 저에게 수많은 서류를 보여줬고 상황을 이해시켜줬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고 오열했고 지방으로 떠나는 건 취소해버렸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태식 씨와 일에 매달렸어요.
그가 준비하고 노력해준 덕에 아주 큰 일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한 달하고 보름 뒤에 시부모가 제가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예빈아, 새아가, 네가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어. 알아요. 제 옆에 그 검사님이 계신 거 안 보여요? 겁먹어서 그런지 조용하시네. 어머님, 처음부터 모두 계획적이었죠? 아버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유가 아버님 탓 맞습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 부모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잖아. 육중 추돌 사고로 말이야. 네, 그랬죠. 근데 예전부터 저희 부모님의 사고가 많았던 거 아시죠? 제가 중학교 때 집에 불났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의문점이 많은 사고였는데 결국엔 단순 화재로 종결이 났죠. 또 아빠가 괴한에게 묻지마 폭행을 당했던 거, 그거 아버님이 사주한 거라면서요? 여기 내 옆에 있는 박태식 검사가 범인을 잡았어요. 처음부터 우리 아빠를 친구가 아닌 적으로 본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 아니야, 난 아니다. 네 아빠랑 나는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였어. 아버님, 아니 아저씨.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자 회사를 비싼 가격에 매각하고 부도났다고 거짓말은 왜 하신 거예요? 나에게 줄 유산을 빨리 처분하려고 한 거죠? 내가 바보같이 아저씨 말에 고지고대로 믿었는데 태식 씨가 다 밝혀줬다고요. 나한테 사기치고 같이 산 이유가 뭐예요? 적을 가까이 두려고 그런 건가요? 아이, 다 들켜버렸네. 이런 죄기를. 여보,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왜 인정을 해? 야, 우리 아무 짓도 안 했어. 네 부모가 돼진 건 우리 탓이 아니라고. 회사도 망해가는 걸 매각한 거야. 네 부모 돈은 진작 허공으로 사라졌단 말이야. 어머님도 공범인 거 아시죠? 화재 사건 때 두 분의 카드 내역서를 뽑아봤는데 휘발유를 샀더라고요. 그때 알리바이를 묻는 사람이 없었으니 쉽게 넘어갔겠죠. 물론 다친 사람이 없었으니 경찰들도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묻지마 폭행은 아저씨가 시킨 짓이라는 걸 듣고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중마고우를 그런 식으로 해치려고 했나요? 그 범인 벌써 잡혔고 아저씨 이름 불었다고요. 예빈아, 내가 미안하다. 근데 내가 너희 부모를 죽게 만든 건 아니잖니. 뭐라고? 실패했으니 잘못이 없다 이건가요? 예빈아, 흥분하지 마라. 우리 예정을 생각해서 좋게 해결하자. 너에게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주도록 하마. 그러니 일을 크게 키우지 말고 조용히 묻자. 네 부모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숨진 거야. 확실하게 말하지만 그건 내가 한 짓이 아니라고. 그럼 불지르고 묻지마 폭행은 없던 일이 되나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 따질 필요가 없다 이겁니까? 그리고 돈으로 무마하시겠다고요? 그래, 우리 쉽게 가자. 아저씨가 미안하다. 너희 아빠랑 같이 일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다. 네 아빠는 회사 매출의 10%를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기부를 했어. 물론 네 아버지의 몫으로 했지만 나는 회사를 위해 더 투자하길 바랬지. 그런데도 쉽게 바뀌지 않더구나. 나중에는 내가 돈 벌려고 사업하는 건지 자선 사업을 하는지 헷갈렸다. 그래서 네 아빠와 자주 다투곤 했어. 우리 아빠가 수익을 기부했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짧게 말하면 내가 나쁜 놈 같잖니? 회사 사정이 어려울 때는 우리의 수익을 박아가면서 해야 했어. 네 아빠는 회사를 더 크게 키울 마음도 없었고 욕심도 없었어. 사업에 맞는 인재가 아니었단 말이다. 그래서 네 아빠를 해치려고 한 건 맞다. 하지만 불을 질렀을 땐 내가 바로 구급차를 불렀다. 바로 후회가 들었으니까. 그리고 묻지마 폭행도 마찬가지야. 내 친구가 맞는 걸 보고 가슴 아파서 중단하라고 했어. 병 주고 약 주신 거예요?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지?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아저씨가 저지른 증거와 증인이 있으니
빠져나가지 못할 겁니다. 아저씨가 그렇게 싫어하던 기부를 받고 공부한 소년이 무럭무럭 자라서 검사가 됐다고요. 난 태식 씨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갔을 겁니다. 바보처럼 당하고 끝났을 거라고요. 예빈아, 변명은 그만하마. 내가 죄인이다. 그래, 나 나쁜 놈이야. 하지만 다 지난 일이고 너희 부모는 나 때문에 세상 떠난 게 아니잖니. 그리고 회사를 매각한 돈과 위자료까지 너에게 돌려줄게. 그럼 다 해결되는 거 아니니? 우리 평화롭게 이 일을 해결하자. 저 검사님한테 일을 덮어달라고 해주렴. 아직 기소하지 않았으면 제발 합의하자. 아니요, 합의 같은 건 없어요. 당신들이 한 짓 다 돌려받을 겁니다. 미수로 그쳤지만 우리 부모님을 해치려고 벌인 짓, 그리고 사기죄까지 다 받을 거라고요. 예빈아, 이러지 마. 해달라는 건 다 해줄 테니 제발 선처해다오. 선처 같은 소리 하네. 그나마 당신들이 나에게 완전히 정떨어지게 쫓아냈으니 망정이지. 나한테 계속 잘해줬다면 바보처럼 용서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제 상상일 뿐입니다. 아무튼 당신들은 죗값을 받을 거예요. 시부모님은 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감옥엔 죽어도 못 가겠다며 재산의 절반 이상을 줄 테니 봐달라고 하더군요. 예빈아, 우리가 해달라는 건 다 해줄 테니 그만 용서하고 예전처럼 같이 살아보자. 어머님, 애 못 낳는 불량품이 어떻게 그 집안에 들어가겠어요? 그 교수 며느리 있잖아요.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으려나? 응, 아직 혼인신고 안 했다. 네가 돌아만 온다면 바로 헤어지라고 할게. 사실 내 아들도 우리가 널 찾아온 걸 알고 있어. 지금 불안해하며 기다리고 있단다. 아, 그럼 계속 불안해하라고 하세요. 그 이도 털어보니까 죄가 꽤 있던데요. 우리 태식 검사님이 조사해 봤는데 회사 돈으로 사치를 꽤 부렸나 봐요. 두 분과 같이 탈세와 횡령에 대해 조사받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죄가 어마어마하게 많으시네요. 재판을 몇 번이나 받아야 하는 거지? 아무튼 감옥에서 똥칠하고 돼지기 전까지 못 나올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럼 제 할 말 다 했으니 돌아가 보세요. 아마 내일부턴 바빠질 겁니다. 그렇죠, 박태식 검사님? 네, 제가 하나하나 다 밝혀드리고 죄값을 받게 해줄 겁니다. 저를 후원해 주신 분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제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없던 죄를 더 만들어서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겠어요. 시부모님은 한참 동안 오열하며 구걸하며 빌었지만 제 마음은 완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안 나가고 버티다가 박 검사가 부른 경찰들이 쫓아냈답니다. 이튿날 검찰청에 출석한 시부모는 바로 구속되어 조사받기 시작했고 전 남편도 횡령과 탈세 혐의로 곧 잡힐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게도 복수해 주려고 박 검사님한테 부탁했답니다. 검사님, 상간녀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제가 신문고에 글을 써도 금세 지워지더라고요. 매장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없긴 왜 없겠어요. 제가 그 상간녀가 다니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많은 교수님들을 알고 있고 제가 검사가 된 이후로 연락도 자주 하고 있다고요. 먼저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돌리고 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이래서 집안에 사자 한 명이 있으면 좋다고 하나 봐요. 고마워요, 박 검사님. 고맙긴요. 제가 예빈 씨 부모님 아니었으면 검사는커녕 대학도 포기했을 겁니다. 전 꿈도 없고 인생 사는 게 싫었어요. 그때 제 손을 잡아주신 분들이 예빈 씨 부모님이십니다. 제가 크게 될 놈이라면서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들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박 검사님 덕분에 먼저 시부모님을 구속 수사하게 만들었는데 출석을 앞둔 남편이 상간녀와 손을 잡고 찾아왔습니다. 예빈아, 여보, 우리 부모님이 그런 못된 짓을 할 줄 몰랐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사과?
내가 니놈 식구들 사과를 받아줄 것 같니? 여긴 왜 찾아온 거야? 그게 말이야. 우리 부모님 선에서 끝내면 안 될까? 나 아빠가 될 몸이야. 이 사람 내 아이를 가졌다고. 아, 나한테 불량품 몸뚱아리라고 욕하고 몸이 볼품없어서 할 맛이 안 난다더니 인연이랑은 밤일을 많이 했나 봐. 아무튼 애기 가진 거 축하해. 그럼 나는 이 일에서 빼주는 거야? 회사 돈 조금 쓴 거랑 탈세 좀 했다고 잡아가는 건 너무하긴 했어. 누가 빼준대? 감옥에 가도 애기 아빠가 되는 건 변하지 않아. 말 그대로 축하일 뿐이라고. 니놈이 저지른 잘못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지.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뭐? 내가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사정하는데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넌 감옥에서 몇 년 썩어야 할 거야. 제가 당당하게 말했더니 상간녀가 주둥이를 놀리더군요. 이봐요 아줌마,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 아무리 남편 빼앗겼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시부모님이 죄를 지은 건 맞지만 나랑 내 남편이 아줌마 부모한테 잘못한 건 없잖아요. 우리 그냥 잘 살게 내버려둬요. 돈이 목적이면 얼마든지 드릴게요. 더러운 상간녀 아니랄까봐 말하는 것도 더럽네. 돈으로 해결하겠다고? 이봐 교수님, 곧 대학교에서 잘릴 거야. 박 검사님이 당신 대학 총장 만나고 왔어. 자초지종 다 설명하고 잘라버리겠다는 대답 듣고 왔다고. 그리고 다른 대학에 취직 못하게 다 막아버린다고 하더라. 그러니 미혼모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열심히 궁리해봐. 뭐라고요? 총장님을 만나? 날 잘라버리겠다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들은 그대로야. 우리 박 검사님이 당신 대학교를 나온 엘리트야. 게다가 검사라서 교수고 총장이고 엄청나게 신뢰한다고. 곧 잘릴 테니까 다른 일 구해봐. 대학 교수는 어려울 거라니까. 이 나쁜 년. 난 그저 이 남자를 사랑한 죄밖에 없잖아. 왜 똑같은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야?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너 존재가 잘못이야. 너로 인해 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려면 뭐라도 해야 하니 그런 줄 알면 된다고. 내가 이 자리까지 어떻게 올라왔는데? 감히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해? 너 인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상간녀가 미혼모가 되고 교수 자리에서 잘린다는 말을 듣자 눈깔이 뒤집혀서 성난 황소처럼 들이받으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저는 그년의 다리를 걸어 잡아뜨렸습니다. 제가 대학교 복도에서 쓰러졌던 때를 생각하며 똑같이 되돌려준 거죠. 내 무릎이 깨진 것 같아. 이년아, 자빠진 김에 거실 바닥을 온몸으로 닦아라. 물론 니년 몸이 더러워서 다시 청소를 해야 하지만 말이야. 그년이 저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돌려주니 온몸에 뭉쳐있던 근육이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전 남편과 상간녀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비굴하게 빌다가 얻어터지고 돌아갔습니다. 전 남편은 바로 영장을 받은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박 검사님이 제대로 탈탈 털었기 때문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대학교 총장이 나가라고 했는데도 안 나가고 버텼답니다. 해고당하는 게 부당하다며 계속 버티기로 했다나 봐요. 총장은 자진해서 나가게 하려고 했는데 불륜으로 내보내는 게 한계가 있다며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박 검사님은 다른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대학 동문들과 후배들을 다 불러서 회식을 시켜주면서 상간녀의 수업을 듣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물론 사유를 확실하게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러자 대학교에 소문이 쫙 퍼졌고 대학생들은 상간녀 수업을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빈 강의실에서 한 달 동안 버티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
퇴직했답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총장님의 인맥이 닿지 않는 대학이 없어서 다시 교직에 서는 건 불가능했어요. 사립대에 모두 거절당하자 국립대로 들어갈 시도를 했는데 사생활이 문란하고 더럽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아기를 낳고 지방으로 떠났답니다. 거기서 학원 강사를 하며 연명하고 있다네요. 이렇게 복수가 모두 끝났나 싶었는데 시부모가 사기 혐의를 인정했지만 돈이 없다며 저에게 부모님 재산을 주지 않았어요. 돈을 어디에다 빼돌렸는지 무조건 배짜라고 했나 봅니다. 저 때문에 감옥에 갔으니 돈을 주기 싫은 건 아주 당연한 일이었죠. 이 문제 역시 박 검사님이 계좌를 추적해서 해외 계좌를 찾아내 부모님의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두 감옥에 갔고 상간녀는 미혼모로 등신 같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으로 제 복수는 완전히 끝이 났네요. 저는 부모님 유산으로 집을 사려고 했는데 박 검사님이 말렸습니다. 예빈 씨, 집 사지 마세요. 네? 그럼 전 어디서 살라고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삽시다.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저도 바로 프로포즈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연애부터 하고 결혼하고 싶었죠. 예빈 씨, 전 어릴 적부터 예빈 씨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누나라고 부르지 않은 겁니다. 우리 연애는 생략하고 결혼합시다. 결혼해서 연애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 사지 마세요. 이 남자가 웃기네. 날 도와줬다고 내 애인이라도 된 줄 아세요? 내가 만만해요? 그건 아니지만 예빈 씨도 저랑 비슷한 마음인 줄 알았어요. 제가 실수했다면 죄송합니다. 실수는 무슨, 한번 튕겨본 거예요. 나도 태식 씨 좋아요. 근데 이혼녀에 7살이나 많은 저랑 결혼해도 괜찮겠어요? 검사식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저와 결혼해도 괜찮으시겠냐고요. 아무것도 아니라뇨. 예빈 씨는 언제나 눈부시게 아름다웠어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예뻤다고요. 게다가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던 예빈 씨 부모님의 딸이시잖아요. 전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예빈 씨에게 모든 걸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이야, 똥차 떠나고 벤츠 온다더니 지금 내 상황이 딱 맞는 말이네요. 좋아요. 결혼부터 합시다. 집 안 살게요. 나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한 달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너무 빠르고 무모해 보이지만 정말 잘 살았어요. 지금 세월이 조금 지나 아들, 딸과 같이 살고 있어요. 임신을 못하는 제가 낳은 자식은 아니고 고아원에서 입양을 했답니다. 저희 둘 다 아이를 원했는데 제가 불임이니 다른 방법을 생각하다가 그이와 매주 봉사활동하러 가는 고아원에서 입양할 마음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아기들과 남편과 넷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는 부모님이 기뻐하시겠죠? 제 사연은 여기서 그쳐야겠네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